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그래도 버티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기술주가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권 내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메르켈 총리가 봉쇄 조치를 연장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결정은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면서 취소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 불거졌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는 다소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중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를 상승권에서 머물게 했었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 사이에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이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시장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작년 너무나도 고평가됐던 종목들에서 이제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자금이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이런 조정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이고요. 24일 주요 지수는 기술주의 매도세에 결국에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일정의 상승폭을 계속 유지한 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 상승 탄력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0.01%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2%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12,960선 가리키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21.38포인트가량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3,88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은 상원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경제가 굉장한 성장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회복을 함에 있어서 재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1.61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진 탓에 유럽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다행히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62.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57.6을 훌쩍 상회했고요. 또 3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48.8로 나오면서 전달보다 올랐고 또 시장 예상치였던 46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2월 달에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1% 감소했는데요. 팬데믹 발생 이래 지난 4월 이후 몇 달 만에 10달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수준이었고요. 또 시장 예상치 0.4% 증가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다만 그 원인으로는 2월 달의 한파와 폭설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9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60을 기록하면서 8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가 2.5%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은 2.5% 하락하면서 매우 약했습니다. 기술주 역시 계속해서 매도세에 1.21% 오늘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자유소비재 역시 1.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속에
계속해서 금융주와 산업 그리고 소재는 0.3에서 0.7%대의 상승 탄력을 잘 지켜낸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통적인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죠. 크루즈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 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죠. 로열 캐리비안의 주가는 결국에 2.7%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장중까지 오르고 있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역시 4.85% 급락한 채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빵주, 애플이 2%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오늘 2.67% 빠지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오늘 기술 섹터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3.27%, 인텔이 2.27%, 그리고 퀄컴이 4.03% 하락하면서 기술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섹터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2.54% 하락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있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게임스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게임스탑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33.8%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20.34달러 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일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턴어라운드 계획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주식 매각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실망감을 안겼고요. 그러면서 오늘 33.8%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라는 티커명으로 불리고 있는 Dave & Buster's Entertainment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0.23% 소폭 상승한 채 올랐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중까지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꽤나 키웠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기 좋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Bank of New York Mellon BK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지켜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과 어닝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C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오늘 15.38% 급락하면서 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디즈니가 신작 블랙 위도우의 출시를 기존의 예정일이었던 5월 7일에서 7월 9일로 2달가량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블랙 위도우와 크루엘라 이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이 가능할 거란 점 역시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26%가량 급락 중이라는 점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덱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5%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으로의 매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에스티 로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1.3%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기적인 매출과 마진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S&P와 다우 지수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장중의 흐름을 사실 보면은 전일의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일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반등에 성공한 것이 결국은 에너지 등의 경기 민감주에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국채금리 안정세도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재발하면서 나스닥도 언더퍼폼을 했고 결국은 다른 지수에도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른바 리오프닝주에 대한 재배팅이 좀 이뤄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B&I 멜론 측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한 부분에 저도 좀 동의가 가는데요. 시장 전반은 금리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반등 그리고 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데 힘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일에 이어서 이 미국 증시가 막판에 들어서 좀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좀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약간은 좀 우려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던 건데 수에즈 운하가 사고로 막혔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해주는 운하이다 보니까 굉장히 해상 운송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하가 바로 수에즈 운하인데요. 여기에 400m 길이의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길을 지나서 이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유 운반선들이 당분간 좀 못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유가는 반등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유럽발 코로나 우려도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도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5.37% 오르면서 60.85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4% 정도 올랐는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인플레를 좀 용인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금값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발생하게 될 경우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금 가격은 상승했고 오늘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0.4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733.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금리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큰 변동 없이 1.61% 정도를 기록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는 조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29% 오르면서 92.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 증시의 올해 변동성이 다소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쩌면 이 같은 전략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 진입과 그리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견디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1930년 이후에 매 10년마다의 증시 흐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10년마다 S&P 500 지수가 가장 좋았던 10일을 빼면 수익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그대로 견뎠을 경우에 총 수익률은 17,715%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증시 하락 시에는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게 투자자들의 본능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섣부른 패닉 셀링이 결국은 통상적으로 대폭의 이 하락장 후에 오는 최고의 장세 역시도 놓치게 만들어서 장기 수익률에 상당한 타격을 결과적으로는 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약세장 이후에 손실을 복구하는 데도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미리 하락장만 피해간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그런 전략이 되겠죠. 매 10년마다 최악의 거래일 10일을 피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난 1930년 이후의 수익률이 무려 약 한 380만 %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와 최악의 거래일,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았던 장세를 10일씩만 피해갔어도 수익률이 27,21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는 정확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편이 더욱더 나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락한다고 팔지 말고 좀 버텨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등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때문에 경기 민감주도 대량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최근 장세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어떻게 본다면 좀 유사한 상황이다라고도 보여주죠. 이 그간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민감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락다운 공포감이 재부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대량 매도가 관련 섹터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분석이 또 나왔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인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가 지난 화요일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상승해온 1주년을 어떤 기념하는 의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전후에 민감주가 이제 새로운 성장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올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 역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겠죠. 말씀대로라면. 관련해서 분석은 어떨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역시 해드릴까 하는데요.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는 것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올해 러셀 2000 지수가 약 한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한 3에서 4% 정도 상승에 그친 것에 비한다면은 아웃퍼폼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약 한 100% 가깝게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의 약 한 60% 상승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는 10년 만에 최장기간 이 같은 이평선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특히 1분기 전체적인 트레이딩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중소형주가 얼마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좀 정반대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 지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지난 밤사이에 다소 안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부활절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이 봉쇄 연장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관련 내용을 CNBC 기사와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독일에서는 봉쇄 연장 조치를 이스턴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절까지 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취소를 한 건데 전날 글로벌 증시는 사실 유럽 지역에서 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독일이 봉쇄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날 굉장히 시장에 큰 급락이 나왔었죠. 유가도 7%나 급락하는 모습이 전날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의 최대 원유 소비 국가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이후에 보건 관련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 메르켈 총리는 그 결정은 실수였다면서 이 결정을 번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증시는 장 초반 안도감을 보였고 여기에다 유가도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영국과 유럽 연합은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이들은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성명서에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모두 이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팀장님, 사실 유럽에서 불거졌던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좀 한시름 놓았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확산보다도 더욱더 두려운 게 전면적인 락다운이 되겠죠. 그 측면에서는 한시름 분명히 놓았다라고도 보여지는 독일 측의 무브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의 국제유가가 급반등한 그 흐름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후에 이 같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다만 이제 위안거리는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3월 IHS 마킷 복합 PMI가 52.5로 전달 48.8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특히 이제 유로존에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위안거리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서방 국가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우리 아니면 그들, 즉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더 강경한 노선을 좀 취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입장이다라고 외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상황 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중국의 강압적인 행위는 집단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했습니다. 국제 시스템 규칙이나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공유한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또한 중국 당국의 군사적 야심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특히 주목해 볼만했던 것이 5G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중국 당국의 기술은 심각한 감시 위험을 불러온다라면서 오히려 스웨덴이나 핀란드,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의 5G 기술력을 한데 모아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초반부터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미중 고위급 첫 회담을 가졌는데 그곳에서도 좀 갈등이 빚어졌다고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좀 완화된 태도를 양국에서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갈등 양상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책을 또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번에 좀 나타난 블링컨 장관의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강경 노선은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도 예상을 한 바가 있었고, 다만 이제 다자간 대응 또는 이제 상식선에서 그래도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 기사 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미중 갈등이 순식간에 어떻게 좀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일정 수준의 미중 간의 긴장감은 감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다라는 이른바 금지령을 내렸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 시절에 어떤 전면적인 관세 전쟁보다는 개별 섹터와 그리고 기업들 간의 영향을 좀 염두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개 등 긍정적인 비전을 발표했음에도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간밤 하락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은 배당 및 자사주를 매입하기에 충분히 건전하다라고 전하면서 금융주들이 간밤 소폭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콤의 스트리밍 경쟁력을 두고 월가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간밤 20% 넘는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인텔 소식입니다. 인텔 소식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밀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이었을 텐데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새 CEO 체제 하에서의 사업 비전, 이른바 IDM 2.0을 공개한 인텔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부 회의론이 제기되자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2.2%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웨드부시 측에서 이 제시한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수십억 달러를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단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웨드부시 측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앞서서 인텔은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공장 2곳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타사 제품까지 생산하는 역할을 하겠다. 즉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에서는 계획은 물론 이상적이다. 하지만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2에서 3년간의 동사 실적과 현금 흐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 예가 2023년까지도 출하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첫 7나노 기반 칩에 대한 실적과 관련한 의구심, 그리고 2021년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사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100억 달러에 불과하면서 컨센서스 173억 달러를 대폭 하회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웨드부시에서는 인텔에 대해서 언더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다운사이드를 접친 53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이 급등 출발했던 인텔의 주가는 이같이 일부 IB의 회의론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인텔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중에는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인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이 시장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획은 좋지만은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역시 애리조나주에 팹을 신설하게 되는 대만의 TSMC를 기술력에 대적을 할지 아니면은 능가할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모닝스타 역시도 이것이 이 신뢰도를 좀 제고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계획 실행과 관련한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좀 냉소적인 시각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미주오라든지 니덤 등의 이 IB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일부 이 같은 회의론이 진행이 되고 제시가 되면서 다소 좀 김센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네, 인텔의 새 비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파운드리 재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만큼 장비를 많이 쓰겠구나 하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날 증시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ASML 그리고 램 리서치 등의 주요 장비주는 인텔의 부진한 흐름과 관계없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서스케아나 같은 IB에서도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KLA라든지 테러다인 등의 장비주 모두에게 인텔의 이 같은 무브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베렌버그라는 IB 역시도 인텔의 새 비전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EUV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SML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EUV를 독점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이죠. ASML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코엔이라는 IB에서도 아웃퍼폼으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대비해서 28% 정도나 올린다는 그런 분석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엔에서는 주요 고객사들의 EUV 장비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발언이 사실 금융주에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은행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 충분히 건전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현재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당금 정책과 자사주 매입 정책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간의 히스토리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작년 6월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연은은 대형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아예 금지를 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연은은 이것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자사주 매입은 전년도 이익 규모로 제한을 해놨고 배당금은 지난해 2분기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판단하기에 지금 대형 은행들은 훨씬 더 건전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제한을 좀 풀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가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다른 건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묶여 있었던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금 이런 것들이 정말 풀리게 된다면 금융주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좀 사도 늦지 않을까요? 미국의 주요 은행주가 사실은 이미 전고점을 모두 다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사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신고가 행진을 좀 지지할 만한 이익 성장이 담보돼야 되고,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날의 관련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올해 S&P 500 지수 내에서의 은행주가 약간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가치주의 순환매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사이드가 남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금리 상승과 그리고 저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실적 회복세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과도하게 낮은 헤지펀드들 사이에서의 금융주에 대한 투자 포지션 등을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은행주가 최대 45%나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오늘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장 분석가는 비아콤 CBS가 해당 업계 내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대장들과 경쟁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비아콤 CBS는 23%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이틀간 30%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사는 이달 초에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은행에서는 미디어사들은 그동안 스트리밍 분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이때 자금을 주식시장으로부터 끌어들여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광고 부문에서의 손실을 메우거나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봤을 때 해당 주식은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회사의 수건 사업이 오히려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트리밍 사업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걱정이 된 투자자들은 비아콤을 크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이틀간 말씀해드렸듯이 비아콤의 주가가 30%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하락세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부터 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UBS에서도 디스커버리를 두고 스트리밍 업계 내에서 큰 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해당 종목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간밤 14%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아콤이나 디스커버리 등 스트리밍 대장주가 아닌 오히려 좀 작은 기업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분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리밍 업계의 대장들과 또 이렇게 작은 기업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분석들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스트리밍 시장의 공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의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커버리라든지 비아콤 같은 이제 신생 기업들이 합류를 하면서 경쟁이 지나치게 좀 심화가 됐다. 그리고 지나친 열풍에 일부 기업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는 최근에도 꾸준히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맥쿼리라는 그 기관에서도 최근에 비아콤과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폭이 실제로 이 기업들이 DTC 사업을 통해서 실적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BMO라는 IB 역시도 최근에 이 비아콤이 스트리밍 사업에서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과도하게
과도하게 좀 높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시장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원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